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교육적 실천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생길 때 교사는 올바른 교육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교육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선생님들께서 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놀이에 언제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 그 개입의 순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배움 읽기라고 하는 걸 다시 상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배움을 읽어야 하는지가 그냥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의 생각으로 이어질 거고, 그게 개입의 순간이라는 거죠. 어느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 그 놀이의 개입은 배움 읽기라고 하는 것의 실천으로 조금 더 용이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경험을 이해하고 배움을 읽고 그러면 개입을 어떤 개입을 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이를 확장시켜 줄 건지 아니면 기다려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개입에 대한 어려움에서 선생님들이 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사는 함께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에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에 선생님의 의견을 더하는 거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생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의 구체적인 좀 어려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개입의 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실 때 많은 예시로 등장했던 사례가 아이들이 한 가지 행동을 반복적으로 놀이하는 모습,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동차 놀잇감을 한 줄로 반복해서 줄을 세우더라 등의 놀이 순간에서 교사가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5살 반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의 아이들이었는데요. 남자친구들이 뭐 자동차 놀잇감 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음 모음 블럭이라던가 눈에 보이는 작은 블럭들을 자주 한 줄 세우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놀이인 거지? 하고 사실 저는 뭐 하는 거야? 막 물어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대답 없이 그 행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 그 놀이에서 아이들이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앞에 일부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아이들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게 결국 배움을 읽을 수가 없었고 배움 지원으로 가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게 무슨 놀이를 하는 건지 그 놀이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잘 모르지만 사진을 찍어서 좀 기록을 그래도 남겨두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기록이 몇 번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합체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런 게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의 경험을 이해한다라는 게 요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개입의 순간, 개입을 언제 해야 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배움 읽기에 근거하여서 이것들을 결정을 해보시면
좋은 배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영유아들의 놀이에서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놀이. 그래서 짧고 단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놀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 역시 앞의 어려움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짧고 단편적이야, 이어지는 놀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놀이에 있는 경험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이는 듯한 놀이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야 할까요? 앞에 질문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이를 언제 개입하고 언제 내가 이걸 지원해 줄까를 결정하지 못하는 건 역시 아이들의 놀이 경험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에 있는 배움을 알아차리는 것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안 드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 흔들림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이다라는 건 역시 또 선생님의 눈에 이 놀이가 무엇인지, 이 놀이의 경험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이제 배움 읽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배움을 읽는다라는 것이 결국 교사로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기초한 지원, 이것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실행의 기초다라고 보면 조금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움을 이해하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단편적이거나 짧은 놀이는 아마 없지 않을까.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보여지실 것 같아요. 특히 영화들의 놀이를 많이 단편적이다, 짧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교육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들의 단편적으로 보이는 놀이 하니까 영일세 실행자료에 있는 유진이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자료 안에 있는 유진이의 기록을 보면 오전 놀이 시간 내내 유진이는 교실 곳곳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는 선생님과 잠시 놀이를 하다가 수건거리로 가서 자신의 수건을 찾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친구가 물병 뚜껑을 여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다가 여는 걸 도와주려고 시도를 해보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사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 교육을 제가 듣지 않았더라면 유진이는 왜 놀이에 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지? 라고 오해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관점에서 유진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보니 유진이는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바라보고 뚜껑을 열려고 시도해보면서 이 사물에 대해서 탐구하고 알아가는 배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험과 배움의 이해를 이미 이 기록을 썼던 담임 선생님은 해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선생님은 멈추게 한다던가 뭔가 말로 유진이의 행동을 방해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웃어주시면서 그 유진이가 계속 교실을 탐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교사의 아이의 경험의 이해와 배움 지원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이는 듯한 놀이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에서의 어려움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영유아 중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다 보니 영유아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배변 훈련을 힘들어하거나 이제 뭐 손 씻기를 싫어하는 유아들처럼 기본 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의견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 이제 이번 2024 표준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6개 영역이 5개 영역으로 변화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생활 습관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아이들의 기본생활 습관도 일련의 일상과 놀이에서 경험되는 배움의 일종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을 관리 지도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은 이 일상 손을 씻으면서 물론 그 손 씻기라고 하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도 있지만 그 손 씻기 과정에 자기의 몸과 뭐 주변을 깨끗이 해보는 그런 그 배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깨끗이 하는 배움 뭐 이런 배움들을 같이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습관 지도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아이가 자신의 경험이 되도록 충분하게 조금 기다려주고 그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뭐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의 우선의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은 이제 기본생활 습관 지도하기 위해서 꼭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걸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아이들의 그 경험 자체를 좀 더 즐기면서 그런데 그 안에는 배움이 있도록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은 지도를 해야만 하는, 교사가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 부분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즐거움과 안전 사이에서의 어려움인데요. 영유아들은 교실에서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 교사의 눈에 위험해 보이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사의 눈에 위험해 보일 때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제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안전에 대한 고민은 초임 선생님이든 경력 선생님이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교사라면 항상 우려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허용과 제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런 원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리 성인의 삶에서도 안전하게 하면 절대로 사고가 안 일어날 텐데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측하지 않은 많은 사건도 있고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강조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이 안전과 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안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이 딜레마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함재원 선생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오늘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니 조금 적절한 사례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사실 과거에는 안전과 이 허용 사이를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저의 감, 뭔가 교사로서 내가 판단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는 아이들의 배움에 근거하여서 이 놀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지를 결정했던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6살 반을, 6세 반을 운영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친구들이 공룡이라던가 로봇을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놀잇감, 뭐 미니레고, 나무블럭, 그림 그리기, 뭐 재활용품 만들기, 교실 곳곳에 놀이 공간에서 로봇과 공룡들을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아들이 나무블럭으로 키가 큰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블럭으로 내 키만하게, 그래서 어린이들의 허리춤 정도의 키였던 로봇들이 점점 커져서 아이들의 얼굴 눈높이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키까지 올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헉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은 또 나무 블럭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무 블럭을 제공은 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너무 위험해지는데 이걸 멈춰야 되나? 그만하도록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임의대로 나무 블럭 위험해, 그만해 라고 하지 않고 좀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 나무 블럭으로 키가 큰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떠한 경험과 배움을 얻어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블럭을 무너지지 않게 쌓는 것은 당연하고 길이를 비교하는 배움을 얻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자신의 키와 구성물의 키를 비교를 해본다던가 나중에는 줄자까지 등장을 해서 이 측정 도구를 사용도 해보고 숫자를 읽어보는 배움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배움이 너무 저는 소중했어요. 아이들의 이 배움이 계속 이어지도록 지원을 해주고 싶었고 그렇다면 키를 측정하는, 비교하는 경험, 배움이 더 중요하다면 꼭 나무 블럭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어떤 나무 블럭 대신에 어떤 놀잇감을 새로 제공을 해주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교실을 살펴보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재활용품 만들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또 깨달았고 이 판단을 토대로 그렇다면 좀 커다란 크기의 재활용품을 지원을 해서 재활용품도 높이 쌓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게 아이들의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커다란 크기 그리고 작은 크기 좀 다양한 크기의 종이 상자라던가 또는 세워볼 수 있는 원통형의 재활용품들을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무 블럭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키가 큰 로봇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의 배움은 계속 이어지지만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안전 사이 고민이 되실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떠한 배움을 얻어가고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선생님들이 그 판단을 내리실 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어쩌면 원장님들께서도 하고 계실 질문일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학부모님들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요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던가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 말하는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철학을 이해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보육과정의 이해와 별개로 여전히 학습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관련된 활동지를 요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특성화를 여러 개를 요구를 하신다던가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막 원을 옮기신다든지 조금 선생님들이 많이 속상함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 교수님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배우기를 원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 하면 그 부모님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건가인데,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그 배움 읽기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논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하기에는 부모님들에게는 설득이 잘 안 돼요. 그 긴 시간을 있는데 뭘 배운다는 거야. 뭘 배우고 있어야지. 놀기만 하면 돼 라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었는지도 알았고, 다만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어요. 글로 적지 않았고 그걸 남겨두지 않았었던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움 읽기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보육 과정, 보육 내용의 실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배움 읽기를 제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뭐가 생기셨냐면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자료가 생기신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배우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어라고 하는 중요한 자료를 선생님들이 손에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부모님과 공유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냥 놀고만 있진 않았구나.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구나라고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배움 읽기는 아마도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소통하는 데 중요하게 자료가 될 거고 어쩌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들의 배움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공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몸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지금 보시면서도 에이, 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부는.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배움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좀 설득시켜 갔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거를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연령을 맡아도 항상 교수님 한글 교육에 대한 또는 어떤 수세기 교육에 대한 요구를 해주셨던 부모님을 만나 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에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시지? 왜 우리 보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시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설득시켜드려야 되겠다. 빨리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서 더 지속적으로 조금 짧더라도 자주 학부모님들께 아이들의 배움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부모님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소식지라던가 주안 이라던가 관찰 기록 등의 아이들의 한글이라던가 수세기에 대한 배움을 기존의 놀이에서의 배움과 함께 같이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기회에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다면 어떻게든 등하원 시간에라도 부모님들께 한두 마디라도 덧붙여서 이러한 배움들을 좀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6세 반을 운영했을 때 저희 반 친구들이 공룡 이름을 가지고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공룡이게 라는 말놀이로 시작을 해서 2학기가 지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끼적이기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아이들의 어떤 읽기와 관련된 배움, 쓰기, 끼적이기와 관련된 배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친구들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배움들까지 좀 자세히 적어서 부모님들과 공유를 했는데, 특히 이 한글 글자와 관련된 배움에 부모님들의 코멘트가 많이 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랐던 점은 부모님들의 코멘트가 우리 아이가 한글을 배웠네요. 글자를 읽게 되었네요. 쓰게 되었네요가 아닌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배워가고 있는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가신다는 거를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배움 기록을 공유한다라는 게 부모님, 저희 아이들 이렇게 한글 배워요. 글자 쓸 수 있어요. 읽어요의 확인 차원이 아니라 이 보육 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학부모님과 교사와 원이 정말 같은 시각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이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좀 힘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수수께끼 말놀이 이외에 가게놀이 속에 등장했던 수세기의 배움 등등에서도 부모님들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 깨닫게 되신 그 중요한 배움 읽기, 배움 기록을 꼭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하시면서 함께 보육과정을 운영해 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보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관련된 10가지 질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0개의 질문 안에 있는 답변들과 관련된 좀 사례들이 워낙 달라서 답변이 꽤나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함재원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함재원 선생님이 좋은 사례로 또 제 이야기를 잘 연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2024 표준 교육과정에서의 이제 새로운 용어들의 등장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간의 선생님들이 하시던 일을 이제는 조금 더 구조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의 하고 있는 바를 좀 더 드러내는 이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번 2024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배움 읽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좀 더 이제 성찰하고 그다음에 그 성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지원의 자신감도 좀 더 가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육과정 실행의 전문가로 우뚝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아이들과 잘 맞추어서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을 잘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현장에서 오늘 교육 내용을 적용하다 보면 오늘 교육이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육이 선생님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선생님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원들을 활용하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본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